촬영도 셀프로 하고 그렇습니다. 주변에 없어. OT 잘 들으셨죠? 다 들을 건 다 듣고 확인할 건 다 확인하셨다는 가정하에 네, 다 지우고 수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 시간표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곱하기 접니다. 네, 저예요. 네, 제가 진행을 하게 되도록 할게요. 네. 시간표가 없으니까. 살짝 늦게 왔군. 그 국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시리얼 요 교재로 갖다 진행이 되게 되는데, 시리얼에서 문학하고 비문학하고 그러니까 독서하고 그렇게 두 개 받으셨을 거예요. 저는 문학 쪽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학 쪽 교재를 진행을 할 테니까 그거를 꺼내 주셔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교재가 굉장히 두껍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사실은 원래는 가벼워요. 반은 문제고 반은 해설이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시면 되고, 해설 부분은 자습을 하거나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채점을 하시고 확인을 하시고. 네, 약한 척하지 마시고. 네. 봐봐. 자. 요 교재 같은 경우에는 그 수능 대비로 갖다가 해서 기출문제집이에요. 그래서 차례 쪽을 보시면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수필급, 발레, 복합으로 갖다가 장르별로 나눠져 있고, 각 장르 안에서 2019년 수능, 2018년 모의평가, 2017년 모의평가 이런 식으로 갖다가 기출이 된 순서대로 갖다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그 저랑 같이 살펴보면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우선 문학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약간 OT 개념으로, 과목 OT 개념으로 조금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문학이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인 갈래로 두 개로 나눕니다. 어느 시기와 어느 시기로 나누게 되죠? 그렇죠. 고전과 현대로 갖다가 나누게 됩니다. 고전과 현대를 나누는 시기는 방금 전에 대답을 해주신 것처럼 가부개혁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요. 1894년 가부개혁을 기준으로 해서 청나라를 통해서 이제 그 서양의 문물과 문화와 그 다음에 이제 서양식 어떤 문학 영향을 받게 된 이후에 나온 작품들을 현대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이전의 작품들을 고전 작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전 같은 경우에 나오는 것들이 고전 시가하고 그 다음에 고전 소설하고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대 같은 경우에도 현대 시하고 현대 소설하고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수필이나 극갈래 문학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가 고전에서도 수필 갈래가 나오는데, 고전 수필이 나오는데 보통은 전이에요. 예를 들면 전이 아니라 설이 되겠죠. 설 부분이 되는 사설이라든지 참화설이라든지 아니면 기도 있어요. 일이야 구도화 기처럼 기 부분도 나오게 됩니다. 물론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정도로 분배가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공통적으로 갖다가 그러니까 운문문학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운문문학 쪽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는 게 거의 한정되어 있어요. 3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문문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화자와 관련된 거를 확실히 잡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어. 자, 시어와 어떤 표현기교와 관련된 것 잡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랑 수업 예전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좀 아실 텐데 또 하나. 네, 죄송합니다. 감상 만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화자 같은 경우에는 화자에 대해서 물어봐요. 화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라기보다는 화자의 개념과 그 다음에 이 화자의 처지, 화자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 다음에 화자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화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저거를 파악을 해두셔야 돼요. 화자의 처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처지가 있고 개인적 처지가 있을 거예요. 개인적 처지는 뭐 이별을 당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홀로 외로운 상황이라든가 뭐 유배를 당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썸을 타고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사유에 관한 처지가 있고요. 그 역사적 혹은 사회적 처지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시대상과 엮이는 건데 제일 많이 우리가 보는 그렇죠. 일제강점기라든지 6.25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상공화국, 오공화국 같은 군사 독재 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 거기에서 느껴지는 정서도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어떤 정서와 어떤 정서로 갖다가 나눠지게 될까요? 자, 정서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로 나눠지게 됩니다. 긍정적인 정서는요. 뭐 사랑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뭐 이런 밝은 느낌들이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거는요. 슬픔이라든지 애통함이라든지 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태도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러한 정서들을 느끼면서 그 정서를 그냥 가지고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래선 안 된다라고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태도와 어떤 태도인 거죠? 어그레시브한 태도랑 그러니까 적극적인 태도와 소극적인 태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것들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어 같은 경우에는 시어의 특징은 뭐냐 하면 사전적 어휘로만 해석을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혹은 아니면 작가의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되기도 하죠? 독특하게 활용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시어의 특징은 함축적인 그러한 의미 사용을 한다라는 게 특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현 기교 쪽으로 갔다가 가게 되면 표현 기교 같은 경우에는 비유랑 그 다음에 강조랑 그 다음에 저 뭐시갱이야 변화랑 이렇게 있게 되는데 비유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한번 쭉 정리를 할 시간이 있을 테지만 비유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이 아닌 것을 생물인 것처럼 화주법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직접적으로 비유하는 직유법, 그쵸?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인도 뭐뭐있냐 사용하는 직유법. 그 다음에 A는 B다 형태로 갖다가 뭐 내 마음은 호수요처럼 내 마음에 뭐 물이 차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내 마음이 호수처럼 넓고 잔잔하다라는 그 이미지상의 공통점을 가지고 비유라는 은유법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유법이라고 있어요. 근데 대유법 안에도 그거는 조금 얘기를 할 텐데 대유법은 대신해서 비유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대유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제유법과 환유법이 있어요. 이거는 많은 학생들이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헷갈려하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조금 얘기를 드립니다. 제유법이라는 제자가 제한하다 제자예요. 그래서 제한된 것으로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 제유법입니다.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하는 방식이 제유법이에요. 뭐냐 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얘기하는데 한라산하고 백두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산 두 개만 얘기했지만 사실 어디를 얘기를 해요? 한라산은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어요. 백두산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죠.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를 산 두 개로 갖다가 얘기를 할 때 제휴법이구나. 그 다음에 고전시가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건 강호라는 표현을 써요. 강과 호수라는 한자어입니다만 강과 호수만 얘기해요. 자연 전체를 얘기할 때 사용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유법이라고 하는데 환은 저 환자가 교환하다의 환자예요. 그러니까 교환 가능한 가치로 비유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요거는 예시를 제가 늘 들어드리는 게 있어요. 펜은 칼보다 강하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 펜이 뭐 비브라늄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칼보다 강할까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저 펜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어떤 언론의 힘 혹은 아니면 어떤 그 지식의 힘을 얘기를 하고요. 칼은요 무력이나 폭력을 얘기하죠. 무력이나 폭력보다 언론의 힘이나 지식의 힘이 더 강하다는 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펜이라는 교환 가능한 그러한 비유 소재와 칼이라는 교환 가능한 비유 소재를 활용한 방식을 환유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강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한 번 얘기했던 거 두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했던 거 세 번 얘기하면 술 취한 게 아닙니다. 강조하기 위한 거죠. 네, 반복법도 강조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점점 크게 혹은 점점 작게 점층법, 정강법을 사용하는 것도 역시나 강조하기 위한 방식이고요. 또 과장을 통해서 하는 것도. 근데 과장은 여러분들이 요만한 걸 이만하게 만드는 것만 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만한 걸 요만하게 만드는 것도 과장법입니다. 그래서 과장법을 통해서도 강조를 하는 거죠. 또 아버님들이 많이 하시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이따만한 걸 잡았는데 이따만한 걸 잡았으면 월간 낚시에 나와야 돼요. 뭐 요만한 걸 잡으셨겠죠. 근데 자기가 이만한 걸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낚시를 하고 온 건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강조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변화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문장의 형태를 변화시켜서 이제 새로운 표현 기교를 이끌어내는 건데 예를 들면 원래 문장 순서를 바꿔놓는 거야. 그걸 무슨 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도치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주어, 너를 목적어, 좋아해 서술어. 이게 원래 문장 순서예요. 우리나라 문장 순서야. 근데 내가 좋아해 너를 이라고 얘기를 하면 너를 이라는 목적어가 강조가 되면서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건 너다라고 강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갖다가 표현 기교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게 도치법. 그 다음에 또 문장의 형식을 바꾸는 그러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원래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데 질문의 형식으로 가는. 그렇죠? 서리법. 서리법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답정너죠. 질문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애초에 목적 자체가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가장 흔한 예시를 들어드리면 가난한 사랑의 노래라는 작품에서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라는 거고요. 모르겠냐? 모를 리가 없지 않느냐? 라고 사람들이 반응을 하겠죠. 당연히 거의 정해져 있는 답입니다. 답정너예요. 정해져 있는 답인데 그것을 스스로 독자가 이야기함으로써 이 작가의 의도에 뭐하게끔? 동참하게끔, 동의하게끔 혹은 뭐하게끔? 공감하게끔 만들어내는 표현이 서리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변화. 말이 안 되는 것들끼리 묶어놓는 모순 관계를 묶어놓는 그렇죠. 역설법 있고요. 원래의 의도와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법을 통해서 의도를 강조하거나 아니면 표현 기교를 드러내기도 한다라는 것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간상 관점 같은 경우에는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으로 나뉘게 되고 외재적 관점 같은 경우에도 반영론적 관점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작가론적이라고도 하고 표현론적이라고도 하는데 표현론적 이건 작가와 관련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현실과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독자와 관련이 되는 효용론적 효용론적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고등학교 수준에서만 저런 식으로 관점을 나눕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이과니까 아니야 잠깐만 문과죠? 인문과 11반이죠 여기. 이과 같은 경우에야 뭐 갈 일이 없겠습니다만 뭐 문예창작학과나 뭐 국어국문학과나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저 관상 관점은 지금은 다 종합론적 관점으로 배워요. 이미 저거 4개로 나누던 건 이미 구시대적인 부분인데 왜 저 4개로 나누느냐? 고등학교 때는 문제 만들기가 좋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차피 지금 대학 가면 이렇게 안 배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건 문제 내기 좋다. 그렇다면 당연히 문제 내기 좋은 문제 요소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문제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가 문문문학에서 나오는 포인트예요. 사실 이 안에서 한 8, 90%가 다 출제가 됩니다. 가끔 가다가 독특한 문제들이 나오거나 엮여서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뭐라고 하지? 요즘 나오는 통합형 혹은 아니면 융합형 지문 같은 경우에 문학 이론, 주어진 문학 이론과 연계되는 내용이 나오거나 정도예요. 나머지는 다 이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문문학 쪽을 만약에 푸실 때는 애초에 저거부터 신경 쓰가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애초에 이렇게 지문을 딱 볼 때, 작품을 볼 때 화자가 누구네? 지금 어떠한 정석에 있네? 어떠한 처지에 있네? 그런데 어떠한 태도로 보이고 있네? 뭐 의지적 태도로 보이고 있네? 친형적 태도로 보이고 있네? 이거부터 그 다음에 읽다가 보니까 뭐뭐처럼 뭐뭐인데 뭐뭐 비유가 있네? 그 다음에 이제 표현 기교에 추가적으로 얘기를 더 한자면 이제 심상 같은 거. 심상은 한자어입니다만 영어로 갖다 바꾸면 뭐죠? 심상을 영어로 바꾸면 뭐죠? 그렇죠. 이미지죠. 그래서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시를 글로 읽어요. 글로 읽지만 글로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파란 하늘 아래 펼쳐진 뭐 넓은 들판 위에 노인 뭐 어쩌고저쩌고 라고 글로 써져 있지만 머릿속에 읽는 순간 모습이 상상이 되죠. 내가 마치 뭐 한 것처럼? 본 것처럼. 그럼 그건 시각적 심상이에요. 보지 않았지만 본 것처럼 느껴지는 건 시각적 심상. 듣지 않았지만 들리는 것처럼은 청각적 심상. 냄새를 맡지 않았지만 맡은 것처럼은 후각적 심상. 맛을 보지 않았지만 맛본 것처럼은 미각적 심상. 만지지 않았지만 만진 것처럼 느껴지는 건 촉각적 심상.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융합이 돼서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는 것을 공감각적 심상.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거 정도 말씀드릴. 아우 더워. 나만 덥니? 근데 나는 리모컨을 없다고 그러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추워요? 네, 알았어요. 어쩔 수 없죠. 그렇다라는 거. 자, 넘어오시면 이제 뭐 작품 분석, 연재 분석 어쩌고저쩌고 있는데요. 시간 날 때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네. 12쪽으로 넘어오시면 올해 수능이 되겠죠. 그쵸? 올해 출제됐던 수능 문제입니다. 현대시 부분이에요. 가와 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읽기는 편해요. 왜요? 현대어로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현대시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현대어로 되어 있으니까 읽기는 편하지만 뭔 내용인지 파악하기에는 배경 지식 혹은 아니면 문학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은 되게 좀 어려워요. 근데 고전 시간은 읽기는 어려워. 현대어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내용은 거의 뻔하기 때문에 좀 쉽습니다. 그래서 고전 시간은 초기 진입 장벽이 좀 있어요. 처음에 공부를 해야 돼. 그 이후서부터는 쉬워져요. 현대시는 초기 진입 장벽은 낮아요. 근데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걸 잘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작품을 진행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뭘 좀 봐두셔야 되느냐면 제목을 먼저 봐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용된 시어들이 함축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통해서 이 시의 방향성이라든지 이 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네, 제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제목이 출생기라고 되어 있는데 기가 뭐 이야기 기자예요. 근데 출생은 여러분들도 다 한 번은 겪은 거잖아요. 출생, 세상에 나온 것,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일에 대한 기록이 되는데요. 이것을 왜 굳이 썼을까라는 것을 조금 뭐 생각을 하면서 가게 된다면 뒤에 이제 그 보기 부분 쪽이랑 또 연결이 되는데 이 보기는 나 부분이랑 연결되니까 보고 얘기를 할게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기의 작품이냐 하면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시기의 작품이에요. 근데 일제강점기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는 1910년부터잖아요. 그렇죠? 한일합방이 1910년부터 됐는데 요 출생기는 1908년에 태어난 사람의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는데 무엇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구나 라는 얘기죠. 일제강점기라는 비극적인 역사적 현실을 앞두고 있던 현실에 나는 태어났구나 라고 하면서 내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출생이 중요해요? 아니면 그러한 시대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러한 시대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작품을 보면서 가도록 하죠. 검정포대기 같은 까마귀 오른손이냐 뭐뭐 같은 뭐뭐처럼 뭐뭐인도 뭐뭐이냐 직유법 사용이 되어 있고요. 자, 이 검정포대기라는 것을 통해서 네, 포대기는 보통 언제 사용을 하죠? 애기 태어났을 때 이렇게 강모가 되겠죠. 악용 보자기가 돼요. 검정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자, 뭐뭐 같은 직유법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전체적으로 보면 까마귀 울음소리까지 표시를 해놓으면 검정포대기는 뭘로 알 수 있어? 검정색이라는 건 식어로 알 수 있어. 근데 까마귀 울음소리야. 울음소리는 청각이에요. 근데 검정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니까 뭐에 뭐가 된 거죠? 뒤에 거의 앞에화예요. 보통은 청각의 시각화가 일어나고 있죠. 청각의 시각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까마귀 같은 경우에 뭐 일본은 되게 길쭉하고 좋은 새로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까마귀는 보통 흉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까마귀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 시어로서 어떤 음산한 분위기를 형성을 하는 소재로 갖다가 사용이 됐어요. 까마귀. 까마귀 울음소리 고을에 떠나지 않고 밤이면 부엉이 괴괴 울어. 자, 밤. 여러분들 시에서 밤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눈이라든지 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정적 시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밤에는 어떠한 못한 거예요. 비나 눈은 뭐 교통에 불편하기도 하고 옷에 젖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그래요. 바람은요. 특히나 여학생들이 좀 더 공감을 잘 할 텐데 열심히 머리를 이제 구리꾸로 말고 고데기로 갖다 시컬 넣고 겁나 빠방하게 해서 나왔어. 근데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다 넘어갔어. 나에게 무엇을 줘요? 실형과 고난을 줘요. 자, 그래서 네, 그러한 시어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시어입니다. 자, 밤 역시 부정적 시어인데 밤이면 부엉이가 괴괴히 울어. 이 괴괴히 운다라는 것도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쓸쓸한 느낌이 드는 울음을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요 녀석도 뭘 형성을 해?
음산한 분위기를 형성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금 A 부분으로 묶여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음산한 분위기를 형성해요. 근데 이거 제목이 뭐라 그랬어? 출생기라고 했죠. 그렇다면 나는 그날이 어땠다라는 걸 얘기하죠. 굉장히 음산했다, 좋지 않았다. 근데 진짜 그 날이 음산했다라는 얘기보다는 뭐와 연결된다고? 시대적 배경. 그렇죠. 일제강점기를 앞둔 그 뭔가 혼란스러운 그 시기에 내가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남쪽 먼 포구, 뭐 이건 경상남도 통영인데 그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쪽 먼 포구의 백성의 순탄한 마음에도 상서롭지 못한 세대에 어두운 바람이 불어오고, 자, 이 어두운 바람 두 가지가 섞여 있죠. 바람이라는 것도 부정적인데 어둡기까지 해. 그래서 이 어두운 바람은 부정적인 시대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뭘 앞두고 있는 상황? 일제강점기를 앞두고 있는 뭔가 불안정한 시국을 얘기를 해. 사실 그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전에 굉장히 불안정했어요. 일본 애들은 자꾸 우리가 청나라를 치러 갈 거니까 발판만 내줘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일본 애들을 힘으로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니까 왕가 쪽에서는 누구랑 또 힘을 합치려고 했어? 러시아랑 힘을 합치려고 했어. 그래가지고 또 싸움이 나오고 결국은 근데 일본 애들이 그때 당시에는 되게 군국주의가 제국주의가 셌었는지는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청나라도 또 까잡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도 또 까잡아요? 러시아 애들까지도 또 까잡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는 결국 식민 지배 하에 들어가게 됐죠. 완전 일본 애들이 저거를 굉장히 빨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서구화랑 문명화가 되어서 그러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게 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까운 순간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홍선대 어머니 좀 빨리 좀 서양 것을 받아들였으면 이라는 생각도 하기도 해요. 이미 지나버려서 역사가 되어버렸으니까 뭐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만 안타까운 역사적 순간들이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고3 되면 뭐 국사도 한번 또 쭉 정리를 하게 될 텐데 특히나 근현대사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안타까운 순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건 좀 아니었는데 같은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열불나요. 여러분들은 외우느라 열불나고 나중에 이제 역사적 인식이 좀 깊어지게 되면 안타까워서 열불이 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계속. 자, 그런 어두운 바람이 불어오던 융희 2년. 자, 이 융희 2년이라는 거 표시를 해놓으시고 이게 뭐냐면 구체적인 시간 배경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게 몇 년이냐면 1908년이에요. 1908년이면 일제강점기를 바로 앞둔 시기란 말이죠. 이때 태어났다. 자, 그래도 계절만은 천년을 다채하여. 자, 이 그래도라는 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어두운 시대 상황과는 뭘 이루고 있는 거죠? 대비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를 통해서 이제 대비가 이루어지는데 어디에서 대비가 이루어지냐 뒤에 있는 계절만은 천년을 다채하여. 다채라는 건 뭐죠? 한자가 보시면 그렇죠? 다채롭다. 네, 마늘 다짜만 알지 요거들. 맞아. 그래서 다양하고 채색이 되어서 뭐 이렇게 되게 많구나라는 얘기예요. 근데 방금 전에 시대는 어땠어요? 어두운 바람, 밤이라고 해서 그냥 검은색이야. 시대는 검은색인데 계절은 그래도 다채로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두운 우울한 그런 부정적인 시대상과는 대비를 이루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지붕의 박넝출, 박넝풀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박넝풀, 남풍에 자라고. 그 다음에 푸른 하늘에 석류꽃 피뱉은 듯 피어. 자, 푸른 하늘에 석류꽃이 피뱉은 듯 피어라는 게 일단 그 자연의 색감이잖아요. 어떤 색과 어떤 색을 생각하고 있어요? 푸른색과 피같이 붉은색. 그래서 이 부분에는 뭐가 드러나요? 여보죠? 푸른색하고 붉은색의 색채 대비가 일어나죠. 색채 대비를 통해 좀 더 선명한 이미지를 주고자 한 거야. 뭐에 비해서 선명한 이미지?
검고 어두운 부정적인 시대에 비해서 검은색 일색인 시대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색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얘기죠. 피뱉은 듯 피어. 여기부터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예요. 나를 잉태한 어머니는 짐짓 어진 생각만을 다듬어 지니셨고, 보통 이제 아시다시피 임신을 한 경우에는 아이가 들을까봐 뭐 말도 가려서 하고 뭐 좋은 것만 듣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태교라고 하죠. 태교를 하셨고, 그 다음에 젊은 의원인 아버지는 잘 살았네. 아빠가 의사야. 젊은 의사야. 영앤리치. 자, 젊은 의원인 아버지는 밤마다 사랑해서 저릉저릉 글을 읽으셨다라고까지 부분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신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법은 일단 대꾸법이 사용되었죠. 어머니는 뭐 하셨고 아버지는 뭐 하셨다. 문장 구조가 동일하게 반복되니까 대꾸법 사용이 되어 있고요. 동시에 요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건 하자의 출생을 앞둔, 그렇죠, 집안의 분위기가 되겠죠. 뭐와는 달라요? 집 밖의 사회적인 분위기와는 달라요. 왜요? 집 밖의 사회적 분위기는 되게 우울하고 암울하고 스산하고 음산해. 하지만 새 생명의 탄생을 앞둔 집안의 분위기는 굉장히 뭐 기대에 차있고 그러한 느낌이 있겠죠. 자, 이제 3년으로 가면 왕고모댁 제삿날 밤 열 나흘 새벽 달빛을 밤고, 이거는 뭐 이제 왕고모라고 하면 제일 큰 고모를 얘기를 해요. 뭐 이제 제 친구가 이제 누나 제 친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 친구의 아들들이 나중에 커서 이제 이모 아니 뭐 고모라고 부를 거 아니야. 근데 제일 큰 누나를 부를 때 왕고모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제 친구가 누나 아들인데, 제 친구는 지금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지금 재수씨를 되게 설득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분명히 딸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넷째를 낳자라고 되게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뭔 개소리냐고 하면서 이제 되게 재수씨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3명이나 낳았는데 하나를 더 낳으라고 하죠. 그렇죠? 난리예요. 근데 분명히 재수씨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재수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아들을 3만 낳았는데 아들 4을 키우는 것 같다. 남편 놈도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들은 좀 나중에 낳을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낳으신다면. 왜냐하면 분명히 나는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 내가 좀 길러야 돼요.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갑니다. 6월이가 이군 제삿밥을 먹고 나서 희미한 등잔불 장지 안에, 장지라는 어디가 방과 방 사이를 얘기를 하는데, 번문 욕례 사대주의의 욕된 후예로, 이 부분이 좀 이 시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번문 욕례 사대주의의 욕된 후예라는 걸 보면 이제 시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요. 무엇까지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면, 내가 힘없는 데다가 어떤 의지까지 없는 조선인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좀 그게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조선인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는 조선인, 그리고 나라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내가 정하는 건 아니고. 나는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뭐 활용하기 좋을 테니까 한 2005년쯤에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2001년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난 2001년에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부정적 인식을 이제 언급하고자 한 거예요.
그 후에로 세상에 떨어졌나니 요 부분 보통 세상에 태어났다, 세상에 나왔다, 등장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이미지가 있죠? 하감적 이미지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출생이, 나의 탄생이 어떠한 축복을 받고 어떠한 긍정적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역사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출생 자체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신월같이 슬픈, 자,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인데, 자, 직역법도 사용이 되어 있고요. 이 신월이라는 거는 초승달을 얘기를 해요. 초승달을 얘기를 하는데, 그와 같이 슬픈 제 족속의 태반을 보고, 자, 그 부분은 다 묶을게요. 태반까지 묶어놓을게요. 요게 뻔히 뭐가 예상이 되죠? 뭐가 올 거라는 게? 일제강점기가 올 거라는 게.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태어나자마자 시 쓴 게 아니니까 당연히 뭐를 경험하고 있는 시대에 쓴 시예요. 일제강점기를 경험하고 있는 시대에 쓴 시란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이 일제강점하에 살아야 하는 어떤 그 민족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인식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사실 저 1908년에 태어난 게 나 하나뿐일까요? 이 화자 한 명뿐일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태어났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겪게 될 시대가 어떠한 시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에 맞춰서 태어난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슬픈 족속의 태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태반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이가 이제 이렇게 임신을 해서 자궁 안에 들어있을 때 아이를 감싸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 국민을 감싸고 있는 건 뭐예요? 국민을 보호해줘야 되는 건 뭐예요? 나라죠. 근데 초승달은 보름달처럼 꽉 차고 든든하고 커요? 아니면 초승달은 보잘것없어요? 보잘것없죠. 왜? 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에 태어났는데 이 태반의 역할을 해주는 나라가 너무나 형편이 없구나, 연약하구나, 힘겹구나, 혹은 아니면 이제 일제강점기를 앞두고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구나 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스스로 고고의 곡성을 지른 것이 아니련만, 뭐 당연한 얘기예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아씨 2년 뒤에는 일제강점기가 오겠군, 그렇다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다 일제강점하에 살겠군, 슬프다 응애 하고 울었을까요? 아니야, 그냥 운 거야, 응애하고 운 거란 말이야. 그런 건 아닌데 이 명이나 길라 하여 할매는 돌매라 이름 지었다오. 돌매는 이제 돌산을 얘기하는데 이름 막 지었죠. 네, 원래 옛날에는 뭐 좀 애가 건강하지 않게 애초에 태어났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점을 맞는데 얘가 사주가 좋지 않아서 뭐 단명을 할 팔자예요 라고 하면 이름을 되게 푸지게 지었어요. 되게 천한 이름을 지었어. 그러면 뭐 이제 민간신앙인데 이 푸지게 지으면 이제 저승사자들이 에이 얘는 이름이 왜 이렇게 별로야 라고 하면서 자꾸 짬시키고 해서 오래 살게 된다 라고 그렇게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개똥이라든지 막쇠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갖다 이름을 짓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언년이라든지 아니면 갓난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막 이름을 지었었어요. 지금의 한 80대 이상 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분들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꽤 되세요. 그 이후에는 그런 건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한 이제 60대에서 지금의 한 40대 후반이나 50대에 가장 많이 유행했던 이름 조합은 이런 거죠. 뭐 영희, 철수, 민수, 영수 이런. 희자 돌림도 되게 많이 썼어요. 영희, 민희, 준희 뭐 이런 식으로. 여자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많이 썼었죠. 자, 어찌됐든 그래서 이 마지막 연에서는 화자의 이름이 돌매인 이유예요. 근데 왜 돌매라고 지었냐면 오래 살으라고. 왜? 어떠한 시기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하고 불안전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러한 힘겨운 상황에서도 오래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에 돌매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얘기죠. 사실은 이 시는 약간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이제 문과적으로 갖다 얘기하면 넌 이름이 뭐니? 넌 왜 이름이 돌매야? 라고 했을 때 내 이름은 이래서 돌매예요. 할머니가 지어줬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건데 약간 이 시로 답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 이름이 돌매인 이유는 말이죠.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로 답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문과충 느낌인가요?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감싸고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짧은 시니까 금방 또 갈 수가 있어요. 네, 약간 욕 같지만 샤갈의 마을. 네. 왜? 자, 샤갈의 마을에 내려는 눈이라는 작품입니다. 아이고. 자, 요 작품은 사실 샤갈이 뭔지도 모르겠고 샤갈의 마을은 뭔지도 모르겠고 싶어서 사실은 요 작품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되게 친절하게도 3번 문제가 지문과 연결된 작품 관련 보기가 나와 있어요.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진행을 할 때 이렇게 먼저 문제 쪽에서 보기 박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박스가 있으면 보기 박스를 먼저 보고 지문을 읽는 것이 훨씬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보기 박스 내에는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 혹은 아니면 작품에 대한 어떠한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근거가 되는 방향성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작품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읽어나가는 거구나 라고 해석하기가 더 편해지기 때문에 보기 박스를 먼저 읽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3번 문제 보시면 김충수는 샤갈의 그림 나와 마을에서 샤갈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 나와 마을이라는 작품에서 받은 느낌을 시로 표현함으로써 상호 텍스트성을 구현했다.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텍스트가 아닌 것을 텍스트로 표현해냄으로써 그 텍스트가 아닌 그 작품의 느낌을 담아냈다. 그래서 서로 뭐가 있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올리브빛 얼굴을 가진 사나이. 올리브빛 얼굴을 가졌으면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어쨌든 그러한 사나이와 당나귀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시인은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커다란 당나귀의 눈망울이었고 그 당나귀의 눈망울 속에 들여앉아 있는 마을이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주목한 것이 마을과 눈망울이 되겠죠. 또한 이 부분은 괄호를 칠게요.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이질적인 이미지들의 병치라는 건 뭐예요? 병렬적으로 배치를 해놓은 거죠. 요거 그렇죠. 그것이 샤갈의 초현실주의적 그림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다양한 이미지의 병치로 변형했다까지 묶어두신다면 초현실주의적인 그러한 감각적 인상을 자신의 경험 혹은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향의 이미지에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갖다 붙인 거죠. 이는 동그라미 칠게 봄을 맞이한 생동감과 그 다음에 고향 마을의 따뜻한 풍경에 대한 그리움 동그라미 쳐놓고 그것들을 형상화한 것이구나. 방금 밑줄 치고 가로친 것을 가해서 신경을 쓰면서 읽어나가시면 돼요. 볼게요. 샤갈의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온다. 왜 3월에 눈이 오죠? 네, 어쨌든 자, 이 샤갈의 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국 작품인데도 샤갈의 마을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을 주고요. 환상적인 느낌을 주죠. 사실은 가상의 세계이자 샤갈의 그림을 모티브로 삼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월에 눈이 온다. 눈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눈은 뭐 미세먼지 때문에 색깔이 좀 흐리기도 하지만 요즘은 원래 눈은 흰색이죠.
전체 이미지 사용을 하고 있어요. 봄을 바라고 서 있는 사나이의 관자놀이. 이 사나이는 어디에 있는 사나이예요? 그 그림 속에 있는 사나이가 되겠죠.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이 관자놀이도 표시를 해놓으시면 관자놀이는 여기 이 부분을 얘기를 해요. 뭐 호신술이나 이런 거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다시피 인간에게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저거가 있죠. 종을 저렇게 치고 다니는 거야? 밥을 먹고 다음 시간에도 저니까 저게 종소리야? 자, 그렇습니다. 네, 종소리가 이렇게 들리면 좋겠는데 네. 어차피 다음 시간도 저이기 때문에 잠깐만 쉬면서 식사를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어. 신난다.